지금 상황이 적당히 이제 말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좀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화해의 물꼬를 틔우게 되면 네. 여기선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야, 미국이 할 때는 안 되더니 중국이 하니까 된다. 체제를 인정하고 하니까 중국 방식이 맞지 않냐. 아,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 네. 이란입니다. 지금 하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이죠. 그러면 이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뭐 가능하네요. 미국에서 뭐 이란을 야 너네 좀 싸우지 마 이거 말려봐. 네. 그럼 이란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을 고리로 해서 그 잘 만들어낸다면은 중국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엿보고 있을 것이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권순호 취재팀장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순호 취재팀장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긴 한데 예. 워낙 다른 곳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우리 권 팀장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 워낙 국제적인 문제여서 뭐 제가 그 뉴스를 정리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신 분의 얘기를 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제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그 국립외교원에서 공개 간담회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직접 보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인남식 교수님의 그 간담회 내용을 주 뼈대로 하고 나머지 이제 부연 설명들은 좀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조금 곁들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좀 보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함이 많은 이슈예요. 뭐 이게 너무 비인도적인 영상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 되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싸움이라는 게 처음 싸울 때는 먼저 친 놈이 잘못한 거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야 너가 더 세게 때리지 않았냐 막 이런 걸로 이게 싸움이 되면서 그렇죠. 그 자잘못을 개량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구의 잘못이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를 한번 조망해 본다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전쟁의 시작부터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10월 7일 그 욤키푸르 이게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네. 그 기독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좀 아실 만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성서에 보면은 네. 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예, 출이 이제 나가다. 네. 그리고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아, 이집트에서 나간 이야기예요? 예.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담은 성서가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모세가 이제 시나위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요. 근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소를 숭배하는 어떤 이단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느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현판을 다 때려 부시는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그 소는 저쪽 그 이집트 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그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아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하느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해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날 1년 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회개하고 네. 이제 하루를 좀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이제 그 법으로 금지된 거는 아닌데 이스라엘 국민 한 60% 이상은 그날을 이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고 심지어 이제 운전도 잘 안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공공장소에서 뭐 차에 시동 거는 소리만 들려도 진짜 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게 꼭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활동할 때 네. 그 타자 중에 이제 숀 그린이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 타자, 이 박찬호 선수하고의 굉장히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았던 타자가 있는데 이분은 속죄일이 되면은 경기에 안 나갔습니다. 정말요? 예, 그냥 경기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숀 그린 선수가 415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다가 네. 속죄일에는 나는 경기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록이 깨진 적도 있어요.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예, 예.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 날을 좀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그 1973년에 그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날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괴멸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그 날이기도 해요. 정말 이스라엘을 괴멸시켰던 아랍 국가들이 괴멸시켰던 날이라고 해서 욤 키푸르라는 날을 이제 상징해서 그날 쳐들어온 건데 그 얘기가 주는 함의는 네. 하마스가 이게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날을 선택했고 이 전쟁을 준비해 왔다라는 결국 의미로 보는 거죠. 언제 우리는 공격할 것인지를 정해놨으니 예. 사실 그러면 그 전부터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예. 미리부터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한 게 이런 이유라는 거네요. 그쵸. 어허.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갔다 왔던 그 알파고 기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네.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거라는 이야기가 좀 파다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건데 이제 욤키푸르가 있었던 그날 속죄일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럼 이유가 뭐냐? 하마스가 왜 여기를 쳐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납식 교수님의 어떤 간담회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 악사를 둔 최근의 갈등 상황, 알 악사가 뭔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국론이 분열돼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정치 상황.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까워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고립되는 팔레스타인 지정학적인 이유.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만 보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었고. 그렇죠. 아하. 그럼 알악사를 둔 최근의 갈등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아라크사는 이슬람의 성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메카, 네. 메디나, 네. 그리고 알악사 여기 세 군데인데 아라크사는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모함메드가 그 하늘로 승천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올해 초에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동예루살렘의 성지인 성전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전산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성지고 누구나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면은 이 성전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네. 뜻이고 그 성전이 있는 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신전이 알악사 신전이에요. 근데 그 알악사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알악사 지역인데 이 중에서 여기가 아라크사 신전이고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네. 여기는 바위의 돔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이제 아랍 지역으로 있다가 그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슬람에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스라엘 통치 하에 둬서는 도저히 타협점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운영 관리는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성전산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네.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이 현재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쫓겨났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의 남은 벽으로서 서쪽 벽이 있는데 네. 그 서쪽 벽이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요 벽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 신자들도 이 통곡의 벽을 성지로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사는 그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성지기도 한데 그 중에서 아락산 성지는 이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슬람 사람이 아닌 사람도 갈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 기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불문율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 저 지역이 되게 작은 지역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되게 어떤 작은 공간인데 예. 이 공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 이슬람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알악사 성전은 이슬람에서 관리를 하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금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올해 초에 아까 설명드렸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인데 네. 이분이 이 지역에 방문을 해서 거기를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네. 전 아랍 국가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발.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경찰이 출동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네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거였는데 그럼 거기서 그 경찰이 거길 들어갔다라고 네. 했을 때 요 의미가 그럼 어떻게 경찰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이 벤 그비르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은 반아랍, 반 팔레스타인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극우 정당 이스라엘의 힘의 대표이면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서한 지구를 병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국가안보 장관을 하고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다시 그 내각을 접수를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내각을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 시오니즘 정당 연합체인 독실한 시오니즘 연합과 손을 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20석 중에 64석을 확보를 하면서 총리가 돼요. 근데 아까 이게 독실한 시오니즘이라는 연합은 누구로 구성이 돼 있냐면 다른 정당들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고 여기 대표가 벤 그비르 대표였고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가안보장관이라는 직을 받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국가안보장관이라는 거는 다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경찰권 일종의 네. 무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독실한 시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은 스모트리라는 대표가 이끄는 시오니즘당이에요. 네. 그 스모트리라는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재무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 권력을 잡긴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극우 정당들을 끌어들이게 됐고 네. 극우 정당들의 대표들이 아까 국가안보장관하고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알파고 씨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 약간 극우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네. 이 극우 정당들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 보수에 가깝다. 아.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스모트리라는 그 재무장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체성은 없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다.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스모트리 재무장관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어떤 권한을 받게 됐냐면 서한지구 정착촌을 관할하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서한 지구를 관리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서한지구라는 거는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네.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팔레스타인의 총리 같은 역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 포인트가 그 이스라엘 정착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한지구가 있고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는데 지금 같이 보시면은 지도상에서 보시면 지금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데는 이 가자지구고 네. 이 서한지구 같은 경우는 파타당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리고 좀 더 그 온건한 음. 팔레스타인 쪽 정파가 이 서한 지구를 통괄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 하얀색으로 돼 있는 데는 팔레스타인 관할이고 네.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점점 박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데가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또 요 좀 진한 색깔로 있는 데가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정착촌이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점령을 하게 됐을 때 네. 그 점령을 한 이후에 합의를 통해서 국경선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합의라는 게 이제 온건한 합의도 있겠지만 네. 거의 항복을 받아내고서도 합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가 됐든 국가 간의 국경선이 합의가 되고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점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옮겨와서 살게 되는 거. 음. 그게 국가 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민간인들을 정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 안에, 그러니까 네. 서한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요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 이게 하나의 정착촌 관련한 사진인데 네. 이 지역에 특정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그 뭐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예, 그 예. 단지 신도시. 아, 신도시. 예, 예. 신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예.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돼 있지 않으면 네.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테러를 가할 위험이 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한지구 정착촌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는 네. 이 지역 정착민들이 있는 곳에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군인들은 사실은 국방부 산하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아까 스모트리 대표가 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게 된 권한이 서한지구의 정착촌을 관할하는 권한. 네. 이거는 국방부에 있는 건데 재무장관을 하면서 국방부에 있는 준 거네요. 권한까지도 받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착촌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맥락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락사를 둘러싸고서 아까 일어났던 그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이번에 작전명을 아락사의 홍수라고 지었던 거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 이스라엘의 구구정당에서 어떤 연정을 취하면서 권한을 나눠 갖고 네. 그중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구구정당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아락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네. 하마스가 아락사를 명분으로 세웠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맨그리브 장관이 그 도발을 했을 때 아락사를 가지고 도발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를 취한 요르단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를 했었고 네. 사우디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여기서 아브라함 협정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네.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UAE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아라크사 경내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랍 쪽에서 뭔가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양을 취해왔던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었던 그런 맥락들이 올해 내내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10월 7일 욤 키프루 데이였는지 그리고 왜 작전명이 아락사 홍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영상들에서는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했는데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땅을 여기에 침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 누가 차지했고 그걸 뺏었다가 뭐 이런 싸움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예.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의 심리인 거고 그럼 이것을 촉발시킨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은 정말 연달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갈등 양상이 뭐 역사적인 맥락을
차치하고라도 네. 최근에 이제 나타나요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연정을 통해서 권한, 국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장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그 연정을 했던 극우 정당 대표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사실 설립부터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무장투쟁 집단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하마스가 왜 가자 지구에 있고 가자 지구에서 왜 이런 공격을 하게 됐는지를 보면은 2003년에 네. 미국에서 G8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대 중동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중동이 지금 평화롭지 않은 원인은 이게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운다. 그럼 이거를 야 이건 땅이 누구 땅이고 원래 누구 거였고 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뭐고 이런 껌껌이 뭐 아까 아락사의 어떤 그 성전산의 그 성지는 누구의 성지이며 이런 걸 가지고 쟁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네. 여기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랬을 때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가 꾸려지고 네. 그 리더십들이 이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발상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그동안의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들의 결과로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 아랍 국가들의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기존에 있는 권력들을 누르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그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에서는 그 무바라크 독재자죠.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의 아들이 이번에 이게 딱 권력을 잡게 되는 순간에 그거를 짓누르고 선거제도를 도입해라. 민주적인 선거를 해라. 네. 그래가지고 뭐 레바논,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데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중동의 민주주의 선거 열풍이 불었는데 실제로 선거를 해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과격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네. 의석의 88석을 확보를 했었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의회와 내각에 진출하는. 예컨대 이런 거네요. 선거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IS가 당선돼.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하면은 자기들의 우호적인 권력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훨씬 더 이제 극우적이고 종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과격한 집단들이 오히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전신으로 하는 파타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2006년에 선거를 해봤더니 오히려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32석 가운데 하마스가 74석을 얻었고 네. 파타가 45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럼 민주적으로 하라며 했더니 우리가 당선됐어 이거네요. 그러면 사실 미국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서 뭐 원조를 끊고 봉쇄를 하고 막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그렇게 이제 그 파타당이 선거를 이겼으니까 의회를 장악하고 내각을 장악해야 되는 수순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치안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서 치안에 대한 통제권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 파타당 대통령이 이제 하마스가 내각에 못 들어오도록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마스의 세력과 파타당이 가지고 있던 그 치안권을 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하마스가 가자 지구로 밀려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니 그거는 결국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네. 평화적인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권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라고 있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중동 쪽 이쪽 갔다 왔다 그러는 알파고 기자가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 그러면 가자 지구는 그 어쨌든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됐던
그 하마스에 대한 정통성을 주민들이 인정을 하냐?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선됐는데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이.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맨날 과격하게 미사일 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강한 폭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에 대한 억압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은 나는 좀 온건하게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파타당이 더 좋아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파타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식은 이게 그 이스라엘하고 온건하게 지내는 걸 그냥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해외로부터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원조를 그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빼돌리고 있는 부패한 권력으로 네.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이냐라는 의미는 정말 그냥 좀 이 사안을 쉽게 생각해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분들이 생각하는 하마스와 파타는 하마스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싫고 그리고 파타는 이게 뭔가 부패해서 싫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에다가 뭐가 됐든 현재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네.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결국은 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왜 가자 지구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왜 통치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서안과 왜 별개로 있는지에 대한 네.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왜 가자에 있는지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요새 서안 지구 얘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예 세력이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첫 번째 이유 아락사를 둔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문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네. 이거는 그 대법원이 판결하면은 이 의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이 이스라엘이 뭔가를 대응하기 외부적인 압박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좀 하마스가 이용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 고립된 팔레스타인의 문제인데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군사 대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까지 그냥 버틸 수 있는 거는 네. 주변의 그 아랍 국가들 덕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최근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할 수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의 수교를 하게 된 거는 78년에 이집트하고 수교했던 캠프 데이비드가 있었고 네. 최근에는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네. 맺으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평화협정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보통 아브라함은 이제 기독교 카톨릭 계열에서 맞아요. 그 아버지에서 네. 이게 뭐 하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은 네. 인간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종교가 전혀 달라서 첫 기원을 봤더니 아브라함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요 지역에 있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원래 종교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네. 지역에 있는 그 역사적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도 달라서 서로 사이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조상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아니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고 평화로운 시기를 좀 만들어 가보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거기에 이제 바레인이라든지 모로코하고도 외교 정상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우디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운 이웃이기도 하지만 아랍 국가 내에서는 거기서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상종 못할 국가가
이란이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나 이런 비단 왕성대잖아. 이것도 이제 알파고 씨가 그 지역에 갔다 와서 해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되게 오랫동안 싸워서 절대 그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타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그 요새 젊은 세대, 일본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네. 한국 왜? 난 좋은데? 이런 역사 인식들이 좀 변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네. 변하면. 그럼 빈살만 황세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는 역사적인 맥락에 의한 거고 오히려 젊은 리더십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되냐.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싸웠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 기자가 해줬던 얘기는 그 살만 왕 그 국왕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근데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살만 국왕이 나 죽음을 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들어가지는 전까지는 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평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부인할 수 없으니 다음 세대에서는 그럴 일이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세대에는 안 된다. 네. 이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황세자를 비롯한 그 아랍 국가의 리더십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서방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수니파 계열의 아랍 국가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이랑 이스라엘이랑 가까워지면 팔레스타인이 고립된다. 지금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이제 좀 더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이란이 이쪽에 하마스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무장 단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 레바논 이쪽에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들 아니면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기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해지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은 이제 동력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 아랍 국가들은 여기서 다시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그 저런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뭐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리더십들이 팔레스타인은 우리 형제고 우리 형제를 못 살게 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뭐 막아줘야 되고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공고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대요. 그런데 네.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뭔가 공격을 많이 받게 되면 아랍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팔레스타인에 대한 뭐 어떤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 그러니까 예. 아랍인이죠. 아랍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을 때 이게 너무 심해지면 다른 아랍 국가들의 국민들이 왜 저거 그냥 놔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컨대 뭐 요르단, 예. 요르단의 정치 체제 내지는 뭐 요르단의 정세가 불안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죠. 리더십을 공격하게 아랍의 됩니다. 리더십이 뭐 너 왜 우리의 순수한 무슬림 친구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냐? 너 안 되겠는데? 이건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라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단은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논의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뭐 인남식 교수님도 그렇고 거기 나온 모든 전문가들도 이거는 뭐 당분간은 일단 보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묘한 뉘앙스를 주는데 딱 터지자마자 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바로 발표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마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거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
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대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대사님도 얘기했던 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이던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님이 당연하죠. 원래 그랬다. 팔레스타인 편이다. 네,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얘기한 건 아니지 않냐. 맞아요. 라는 부분들을 주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사우디하고의 끈을 지금은 협상을 할 수 없지만 네. 그 끈은 좀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 도발한 문제 때문에 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은 좀 지연이 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대체 왜 촉발됐는지를 그냥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까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는 아니 하마스가 네. 그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뭐 납치해가고 그러면 강경 대응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왜 상상하지 못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230만 명이 모여 있는 굉장히 인구 밀접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진짜 도시 시가전에서 정말 끈질기게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말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죽음을 네. 보여주고 네. 그 지옥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제 여론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을 참전하게 하는 네. 그런 정말 지옥을 만들려는 시나리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이 가자 지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ISIS처럼 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도저히 협정이 불가능하고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이지 않는 이상은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의 무장 세력이 네. 되려는 시나리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국가별 시나리오들에 대한 국가별 입장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국가별 입장은 일단은 미국의 입장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는 있는데 네. 이게 머리가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일단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예전에 그 중동 지역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하지만 중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보다 좀 평화롭지 않냐. 특별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별로 없고 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 단체가 가끔 테러하는 정도지 전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게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큰 일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제 항모전단 보내갖고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고의적으로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살해하지만 우리는 전시 법률을 옹호한다.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살상이 발생하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이고 극우 정치 세력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진짜 하마스인지 국민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밀어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악화되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긴 할 건데 우리가 국제법이라든지 전쟁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아하. 쟤네하고의 차이 아니겠냐. 네. 뭐야 형님 내 편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네 편인데 네. 그래도 쟤네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라는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전제로 깔고 네.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 달라. 네. 그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다른 기준을 추구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구분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가장 극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게 왜 또 필요하냐면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격하는 게 야, 네 한 게 뭐 있냐. 외교적 치적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협정이라도 해가지고 UAE랑
그 이스라엘을 그렇죠. 친하게 지내게 했잖아. 네. 근데 너희는 한 게 뭐 있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 사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참극이 벌어진다. 네. 그럼 그 참극이 벌어졌을 때 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거 관리도 못하더니 진짜 인류 역사상 진짜 극악의 그런 것까지 하는 동안 너 뭐했냐? 라고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상황은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마스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민간인들이 참사를 당하는 상황까지는 좀 막아야 되는 게 좀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대땅뜨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맞아요. 이거 깨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이면서도 기회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중국이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 화해시켰죠. 화해를 시키면서 시핑 주석이 좀 어떤 그 외교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주권에 대해서는 평등하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든 독재 국가의 주권이든 이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고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네. 그 국가적으로는 니네가 잘 통치하면서 우리가 함께 평화로운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뭐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다만 국가 간의 평화를 지켜가는 거. 그게 이제 중국이 피고 있는 외교 전략이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우린 다르다. 네. 미국은 너네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하는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외교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하고 이란까지도 화해를 시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적당히 이제 말로 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좀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야, 너무 싸우지 마라 정도 포지션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화해의 물꼬를 틔우게 되면 네. 여기선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이제 어떤 중국의 전략으로 중동을 해보려는 요 상황에서 네. 이게 꼬이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무산이 되니까 야 중국도 별 수 없네 라고 해서 나가리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야 미국이 할 때는 안 되더니 네. 중국이 하니까 된다. 체제를 인정하고 하니까 중국 방식이 맞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 네. 이란입니다. 중국이 이란을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이죠. 그러면 이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중국이라고 보면 그쵸. 만약에 진짜 이란을 구워 삶아서 사우디와 그러니까 좀 화해를 하게 만들 정도의 중국이라면 예. 그 근데 뭐 미국에서 뭐 이란을 야 너네 좀 싸우지 마 이거 말려봐. 네. 그럼 이란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을 고리로 해서 그 잘 만들어낸다면은 중국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엿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저런 부분들도 좀 있죠. 이게 중국이 좀 이란을 좀 압박해서 네. 뭐 헤즈볼라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요런 데라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카드들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막 거기 반군들 무장단체들이 막 거기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뭐 치다가 아까 보면은 여기 골란 고원이라든지 뭐 이쪽에 요르단 쪽 이런 데서 막 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는 거를 그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무장단체들을 좀 자제시키는 네. 이런 리더십을 언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사우디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면서도 그 동안의 그 피로도 다시 이스라엘과 중동이 아예 다시 적군이 되는 상황까지 가고 싶어하지는 않은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사우디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입지가 좋아진 상황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란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중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진 상황에서 이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란한테 뭐 퍼줘가면서까지 진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논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하고 한번 싸워볼래? 막 그러면서 중국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한테 받을 것도 받고 아하. 미국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뭐 우리 그 국가안보 동맹 해줘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그렇죠. 뭐 핵개발 수 있게 해줘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양손에 떡을 쥐고서 되게 논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판을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때문에 아예 깨버릴 것인가라고 본다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란 같은 경우도 요걸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딱 보니까 이거 중재하려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없어? 우리 지금 뭐 핵 협상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제 제재 좀 어떻게 안 돼? 네. 요러면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이란이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란이 먼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가 먼저 이란한테 부탁할 것이냐 요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의 레버리지로 제일 좋은 국가는 이란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 이란 돈 줘야 되는 거 네. 그거 안 줘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그 돈 주기로 돼가지고 지금 카타르 갖다 줬잖아요. 네, 넘어가 있죠. 카타르로 가서 이란으로 가라 이런 얘기였는데 네네. 지금 미국 하원에서 또 카타르에 있는 돈도 막으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보냈죠. 우리는 다행히 보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게 됐는데. 한 달만 늦었어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또 그걸 또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그걸 막게 되면 뭐 우리가 풀 테니까 돈. 중재 안 해? 네. 뭐 지금 개념 없어? 네. 지금 상황 나 누군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의 레버리지가 이란한테는 좀 생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막 시가전이 막 너무 격렬하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민간인들이 다시 총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다시 뭐 중동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속전속결로 하마스에 대한 어떤 공격과 체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인질 협상을 하는 과정과 더불어 네. 또 이 사단을 좀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좀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좀 정리가 되는 이것도 지지부진할 때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뭔가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다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는 너무 최악이지 않냐. 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최악보다는 나은 차악 정도를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좀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역사적인 해법도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들었었던 역사적 맥락에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방금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들의 격화됐던 감정이 어디에서 촉발됐는지 그 사건들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워낙 저명하신 분의 이 시나리오를 듣고 나니 그래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도 많은 거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참 여러 국가들이 처한 입장을 좀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프로 압권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